블랙박스 몇 대 몇, 그리고 JTBC 한분리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어쩌다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됐고 네. 유튜브까지 이어졌나요?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네. 우연히, 음. 우연히 그리 됐네요. 제가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이제 군 법무관 생활할 때 네. 아무래도 월급이 적으니까 생활이 좀 어려워서 네. 제가 책을 하나 쓰게 됐어요. 음. 그때 쓴 책이 교통사고의 법률 지식, 청림출판사에서 나온 건데요. 네. 그때까지는 우리나라에 교통사고에 관련된 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그 일본 책을 번역한 책은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쓴 책은 하나도 없었고, 제가 그 책을 88년도부터 준비해서 89년 4월에 펴냈는데요. 네. 그게 인기가 좀 많았었죠. 어. 그 책을 펴내니까 사람들이 저 한문철 저 사람 교통 전문가다, 네. 교통사고 전문가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책을 그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해서 쉽게 좀 이렇게 사례화 시켜서 써냈을 뿐이지, 네. 제가 교통사고를 뭐 그때까지 처리해 본 것도 없었고요. 네.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90년대 중반쯤, 그때 제가 우연히 그 모 보험사로부터 네. 우리 고문 변호사를 좀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네. 그게 이제 버스 공제조합인데요. 전국 버스 공제조합. 네. 그 버스 공제조합의 위에 실무진의 좀 높은 분들, 저랑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이 있어서 네. 그때부터 버스 공제조합의 고문 변호사로서 버스를 상대로 한 그 네. 소송 대리를 하게 됐는데, 한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불쌍한 거예요. 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많이 손해배상을 받아가야 되는데, 네. 그 피해자 측 변호사가 뭘 잘 몰라서 네.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네.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아가야 될 걸 네. 한 70원 겨우 받아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음. 그게 100원 대 70원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네. 예컨대 5억 받아가야 될 걸 네. 뭐 한 3억이나 3억 5천 받아가면은 그 피해자들은 네. 자기의 손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한 5년 정도 네. 이 소송을 직접 하면서 쌓아온 노하우, 그걸 네. 토대로 책을 하나, 이 피해자들을 위한 책을 하나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책이 아니고 책은 이미 있으니까 네.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도 있던 차에, 그 당시에 이제 99년도인가 인터넷을 제가 처음 알게 됐어요. 음. 인터넷이 뭔지도 저는 그냥 그때는 그 하늘소, 천리안 뭐 이런 걸로 접속해서 아주 그 원시적으로 할 때였는데요. 네. 그때 이 인터넷을 처음 알게 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다양한 것들이,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인터넷이 하나하나가 다 신문사인 걸로 생각할 정도로 이건 전부 다 이 권위가 있고 네. 정확하고 그런 걸로 생각했었는데, 제가 교통사고에 대한 걸 좀 검색해 봤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는 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건 하나도 없고 네. 모두 다 보험사에 유리한 내용들만. 음. 왜냐하면 이 손해사정사분들이 쓴 내용들이 대체로 많았었고요. 네. 그래서 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이 사이트, 이걸 하나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2000년도에 제가 스스로닷컴을 만들게 됐고요. 어. 네. 그래서 그때 앞으로 소송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 홈페이지만 관리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막상 그건 전부 다 제가 원래는 유료 사이트 하려고 그랬었어요. 어. 한 사람당 10,000원씩 이용료를 내게 하고 네. 저는 거기에서 궁금증이 다 해결될 수 있고 본인이 스스로 다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근데 이게 유료 사이트는 이게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음흠. 그리고 스스로 하는 것도 어느 한도까지지, 네. 소송도 나올 소송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소송은 계속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홈페이지는 무료로 계속 관리를 해왔고요. 그게 네.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럼 그러다가 네. 저 유튜브를 하게 된 거는, 유튜브도 뭔지 몰랐어요. 유튜브는 음악을 이 비디오로 볼 수 있는 걸로 생각했죠. 음. 싸이의 말춤. 네. 네, 그래서 강남스타일 뭐 이거 그래서 유튜브라는 게 음악을 볼 수 있는 거구나, 뮤직비디오 볼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누군가가
유튜브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튜브가 뭐냐 했더니 요즘은 추세가 유튜브로 가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에서 유튜브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하는 얘기를 제가 2018년도에 그런 얘기를 처음 듣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네. 또 제가 그 모 방송국에 방송 두 군데에 제 코너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네. 어느 한 군데에서는 열심히 설명을 해주더라도 방송에 나오는 거는 편집을 이상하게 해서 제가 막 뭐라고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음, 아니, 왜 중요한 걸 다 빼고 내보냈어? 음, 이건 포인트가 잘못됐잖아. 음, 그랬더니, 저희들이 이게 뭐가 중요한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쭉 설명하시려면 유튜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런 얘기를 듣게 돼서 제가 유튜브에 이게 뭔가 관심을 갖게 되고, 네. 그리고 또 저랑 친하게 지냈던 PD 한 분이 네. 제가 나중에 용돈벌이라도 하게 네. 변호사님 유튜브 내용을 좀 그거는 내가 다른 저 SBS 그때 CNBC인가 네. 그쪽에 내 거 정리해서 나가는 코너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거를 하나씩 다시 좀 편집해 갖고 유튜브에 좀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유튜브에 이제 관심도 가질 때 제가 아는 PD가 한문철 TV라는 걸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라. 네. 그게 처음에 시작이었고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쭉 지나다 뭔가를 하나, 이거는 내가 한번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음, 예, 뭔가 뭐 이슈화 됐던 게 있는데요. 그걸 설명을 쭉 했더니 하루에 뭐 몇천 명, 막 만 명, 2만 명 구독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음, 이 유튜브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네. 이렇게 이 구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관심 있고 조회수가 많으면은 요거 자체도 해볼 만하다. 직원들 월급은 나오겠구나. 음, 그래서 그 PD를 너 그러면 내가 스카우트 할 테니까 나한테 와서 일해라. 네. 그게 시작돼서 네. 그래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8년 12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하기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언제인가요? 많은 분들이 한 변호사님 덕분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네. 그런 글들을 올려주실 때가 제일 기분 좋죠. 그러면 네.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정할 때 예. 한문철 변호사를 통해서 정하자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왜냐면 그 보험사에서 몇 대 몇 하는 거는 네. 보험사의 과실비율 기준표라는 책자가 있는데 네. 그 책자는 하나의 기준일 뿐이고 네. 그리고 그건 대체로 보험사에 유리하게 돼 있어요. 음, 100대 0은 없다라는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네. 이게 보험사는 처음에는 이게 법이다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건 법이 아니죠. 보험사의 업무 지침일 뿐이에요. 그쵸. 근데 그게 잘못된 게 많다는 것을 이제는 보험사 직원들도 알죠. 음, 상식적으로 이게 틀렸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법원에까지 가기는 시간이 걸리고 네. 또 분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손해보험협회에 네. 거기서 나오는 결과도 뭔가 상식이 좀 어긋나는 게 있어서 법원에 가면 바뀐다는 것도 또 보험사 직원들도 알고 그러니까 양쪽 보험사 직원들끼리 또는 사고 당사자와 보험사 직원이 그러니 그 한문철 TV에 또 한문철의 스스로닷컴에 제보해서 음. 한 변호사가 몇 대 몇으로 얘기하는지 그거 보고 우리 정리하자. 근데 그런 경우가 요즘 늘어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데이터들이 쌓였잖아요. 네. 데이터의 힘을 언제 느끼세요? 데이터의 힘은 늘 느끼죠. 음, 보험사에서 그럼 이게 왜 100대 0인지 음, 판결 가져와. 판결 가져오면 인정해 줄게. 판결 저한테 얼마든지 있죠. 음, 예, 판례가 제가 여태까지 소송 진행한 게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 한 6천 건이 넘고요. 어, 또 그리고 저한테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질문이 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블랙박스만 해도 6만 개가 넘고요. 네.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근데 보험사에서 말을 안 듣는데, 그럼 소송하세요. 법원에 가면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소송 가면 나중에 저한테 그 판결을 또 올려주시고요. 그런 아, 것들이 쭉 쌓이죠. 그러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교통상식이 있나요? 첫째가, 뒤에서 바퀴가 구를 땐 100대 0은 없다. 음, 예, 바퀴가 굴렀을 땐 100대 0은 없다는 건 잘못이고요. 네. 100대 0이 얼마든지 있죠. 예상도 못하고 도저히 피할 수도 없는 사고일 때는 당연히 100대 0이고요. 네. 그 다음에 비접촉 사고는 60대 40이다. 어, 비접촉 사고도 100대 0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걸 갖다 그 차를 들이받을 뻔한 걸 겨우 피했는데 그 차는 그냥 옆으로 빠지고 나는 뭐 옆에 가로등을 들이받았던가 또는 옆에서 오는 차를 들이받았을 때 네. 보험사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0대 빵 절대 인정 못한다. 원래 60대 40인데 우리가 양보해서 70대 30, 80대 20, 90대 10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100대 빵은 전혀 없다. 근데 제가 100대 빵 판결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00대 비접촉 사고도 부딪혔을 때 100대 빵이면 겨우 피한 것도 100대 빵이다. 네, 이런 거. 또, 뒤에서 들이받으면 무조건 더 뒷차 100%라고 그랬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앞에 가던 차가 이유 없이 급제동했으면, 네. 경우에 따라서는 앞차의 잘못이 더 클 때가 있는 거죠. 예컨대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데서 앞차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져내는 걸 놓치면 갑자기 급제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랬을 때는 뒤에서 들이받은 차보다 오히려 안전거리 미확보한 차보다 이유 없는 급제동이 더 잘못일 때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차가 급차로 변경해서 들어와갖고 바퀴 4개가 다 들어왔어요. 바퀴 4개가 다 들어왔으면 뒤에 차에 무조건 되고 안전거리 미확보가 더 잘못이다. 어떤 쑥 들어와서 멈추는데 뒤에 차 들이받았을 때 그럴 때도 네가 내 앞으로 안 들어왔으면 나는 저 앞차랑 안전거리를 지키고 가고 있었는데 네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바람에 나의 안전거리를 네가 잘라먹은 거 아니냐.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멈추면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냐. 내가 너랑 안전거리를 서서히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데 네가 갑자기 멈췄으니까 네 잘못이 더 크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경찰이나 보험사는 인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 법원에 가보세요. 법원에 가면 변경 후 급제동한 그 차의 잘못 더 크게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판결들이 이제 계속 저한테 올라오죠. 네. 지금 얘기한 한 4가지 정도? 네. 네,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어떻게 잘못되어 있던 부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 안전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여유예요, 여유. 좀 여유가 있어야 천천히 가게 되죠. 빠르면 사고 납니다. 어린아이들이 막 뛰면은 뛰지 마 그러는 게 그러다 보면 넘어질 수 있거든요. 네.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앞을 잘 봐야죠. 또 옆으로 회전할 때는 가고자 하는 쪽을 봐야 되고요. 네. 또 뒤로 갈 때는 이제 뒤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쪽을 넓게 시야를 확보하고요. 시야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천천히 가고, 그리고 안 보이면 섰다 가고. 그러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네. 한탐정으로 나섰어요. 다시 어린이들을 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한탐정으로 나섰어요. 한평, 한문철 한평정이 뭐예요? 그 책 있잖아요. 이번에 내신 책. 예. 네, 한탐정, 한문철 탐정. 한탐정, 탐정. 네, 탐정으로 나섰는데 예. 어떤 책이고 그 변호사님을 변호사가 아니라 탐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변호사가 뭘 하는 사람인지를 어린이들이 모른대요. 근데 어. 어린이들이 탐정은 더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에 왜 탐정이냐 그랬더니 어린이들이 이렇게 뭔가 탐정 놀이 하면서 뭔가 찾아가는 그런 걸 좋아하고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인지를 모르는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생들을 위한 거니까 탐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교통안전 이번이 1권인데요. 1권에 들어있는 건 어린이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기 쉬운 교통사고 유형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골목길에서 놀다가 후다닥 뛰어나가면 특히 좁은 골목길에는 불법 주차된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 차들 때문에 어린이도 저쪽에서 오는 차를 못 보고 또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를 못 보고 그래서 사고 날 수가 있으니까 이 도로를 횡단할 때 그때는 멈춰서 좌우를 살펴서 차가 안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고 건너야 된다. 뛰면 안 된다. 특히 공놀이 같은 거 할 때 공이 후다닥 저 공이 이제 도로로 굴러가면 그걸 잡으려고 애들이 뛰다 사고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좁은 길에서 후다닥 뛰지 말아라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녹색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그 신호만 보고 바로 건너지 말고 가끔 신호 위반하는 차들도 있으니까 멈춰서 좌우를 살펴라. 그렇게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3초 정도 걸릴 거다. 3초의 여유를 갖고 건너고 그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가 당연히 멈출 거라 생각하지 말고 우선 내가 손을 들어서 내가 건너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리고 차의 운전자는 눈을 마주치면서 멈추는 걸 보고 건너라 라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세 번째는
자동차들이 쭈루룩 이제 주차되어 있는 곳, 거기서 차 뒤에서 술래잡기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속꿉장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차 뒤나 앞에 서 있다가 차가 주차된 차인데 나중에 운전자가 와서 타고 출발할 때도 있고요.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나중에 출발할 때 바로 앞이나 뒤에 있는 어린이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각지대, 자동차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아, 자동차 우선 굴러가는 차 앞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또 서 있는 차도 그 주변에서 놀고 있다가 사고 당할 수도 있으니까 사각지대 조심해야 된다는 내용을 듣는데, 이 사각지대가 어린이들한테 아주 크게 도움되는 것 같아요. 독후감 올라오는 걸 보면. 그리고 네 번째는 강아지 데리고 산책할 때 길을 쭉 늘려서 가다 보면은 강아지가 내가 통제가 안 되니까, 또 강아지는 이리저리 뛰잖아요. 그런 차에 사고 당할 수도 있으니까 강아지 산책할 때는 목줄을 2m 이내로 하고, 그리고 차가 저쪽에서 오면 더 바짝 당겨라, 또는 안고 가든가, 그 내용, 그래서 네 가지가 1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 교육을 할 때 매일같이 하던 말이 있나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아이고 저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그러시잖아요, 네, 부모님들이. 네, 네,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자녀들이 항상 애들끼리 놀다가 부딪혀서 그럼 넘어져 봤자 어디 조금 이렇게 멍들거나 어디가 조금 이렇게 그래서 피가 조금 날락말락하거나 그 정도죠. 네. 근데 자동차랑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큰일 나죠. 어린이들이 크게 다치거나 자칫 잘못하면은 진짜 엄마 아빠를 못 만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차가 다니는 곳에서는 항상 조심. 예, 자동차 운전자도 여유를 가져야 되듯이 애들도 여유를 갖고 뛰지 말고, 운동장에서는 뛰어도 되지만 자동차도 그 자동차 경주장 서킷에서는 달려도 되지만, 그러나 다른 차가 있는 데서 조심해야 되듯이 어린이들은 애들끼리 부딪히는 거, 그거는 뭐 이렇게 뛰다가 그러는데 그러고 말죠. 하지만 자동차랑 부딪히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차가 다니는 곳, 차가 올 수 있는 곳에서는 우선 내 시야에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고, 네. 그래서 좌우 그런 게 있잖아요. 1, 2, 3, 4 캠페인이라고. 일단 멈추고 이쪽 저쪽 3초간 살피고, 그러면 사고를 피할 수 있다. 이게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 보행자 중에서 교통약자에 해당되는 어린이들에게는 더욱더 필요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매일같이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네. 길을 다니다가 무서워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보행자가 무서울 건 없죠. 보행자가 인도로 가고, 횡단보도에 신호 들어왔을 때 건너고, 또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 건널 때는 차가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건너고, 그러면은 뭐 사고를 당할 위험은 없죠. 다만 가끔 인도로 돌진하는 자동차들도 있고, 또 급발진 의심 사례로 황당한 사고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진짜 운이 나쁜 거죠. 근데 운이 나쁜 것은 어쩔 수 없고, 나머지는 내가 한 99% 이상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죠. 내가 조심하기만 하면. 음, 그러면 그 변호를 할 때 네. 판례가 깨졌던 적도 많이 있나요? 판례는 예전에 있던 판결,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쭉 쌓여왔던 판결 중에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돼야 될 판결들이 대부분이죠. 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옛날엔 그 블랙박스 없을 때의 판결이니까, 네. 지금 블랙박스에 의해서, 블랙박스 CCTV에 의해서 이런 사고였구나 명확해질 때가 있어요. 네. 이게 안 보고, 어떤 사고인지 안 보고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서 판결했다든가, 또는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또는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 이것은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판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시뮬레이션이 경우에 따라 틀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랙박스 이전에, 블랙박스 없던 시절의 대법원 판결, 또는 항소심 판결, 또는 1심 판결, 그런 것들은 블랙박스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 차대 보행자 사고는 무조건 되고 차가 잘못이다. 네. 이제 무단횡단하던 사람의 사고요, 또는 술에 취해서 누워있던 사람과의 사고, 그런 경우에 차가 무조건 잘못이라고 그렇게 생각들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블랙박스를 보면 아니 이게 어떻게 차의 잘못이냐,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버스 안에 승객이 넘어졌을 때는 무조건 버스 기사의, 버스 운전자의 잘못이다라는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블랙박스를 보면, 버스의 블랙박스를 보면 아니 버스는 아주 촘촘
천천히 가고 옆에 그 다른 승객들은 스마트폰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도 미동도 전혀 없고 손잡이도 흔들리지 않은데 혼자서 중심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하는 일을 정리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 하는 일이요? 네. 아,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죠. 우선 여태까지 약 30여 년 동안 제가 교통사고 한 우물만 파왔으니까 네. 다른 분들보다 경험이 많고 데이터가 많고,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보다 더 이게 결론에 좀 예상되는 결론에 빨리 이제 도달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건의 앞으로의 예상되는 것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건 이렇게 될 것 같아가 아니라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자료가 있으니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제가 나름 다른 분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변호사로서 이 교통사고 한 분야입니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재능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쌓인 경험과 노하우와 데이터죠. 이걸 토대로 해서 좀 답답해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불필요한 싸움을 분쟁을 하는 분들에게 제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해서 그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보람이구나.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하다 보면 제가 많이 힘들어요. 그게 많은 분들께 자, 이런 사건이 이렇게 처리됐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그게 바로 유튜브 한문철 TV입니다. 그러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이라는 말이 이미 있잖아요. 일반 시간 저는 이미 넘었죠. 네, 예, 넘었는데 예, 그 변호사님의 이름 앞에 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는 말도 붙는데 네. 스스로 전문 변호사라는 말이 붙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은 언젠가요? 그게 제가 소송 사건을 3,000건 넘겼을 때, 음, 네, 소송 사건을 1,000건, 1,500건, 2,000건 할 때는 아직도 내가 좀 부족한 게 많구나 했었는데, 3,000건을 넘기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구나. 그러다가 5,000건 넘기고 6,000건 넘기니까, 물론 지금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야, 이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사건인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소송을 통해서, 또는 제 스스로 닷컴에 질문 올라오는 것에 답변해 주면서 그분들이 결과를 저한테 올려주시면서 맞았구나, 내가 맞았구나, 근데 요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글쎄요, 지금은 이제 눈에 좀 보이죠. 예, 정확도가 100%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은 그래도 제일 마지막 정답에 가깝게 예견할 수 있는, 네, 그 정도까지는 왔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모자른 부족한 2%를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이 네, 당시에 운이 안 좋았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게 운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럼요. 운이 작용하죠. 음, 네, 우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백대빵. 우선 내가 사고를 냈는데도 나한테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나한테 잘못이 하나도 없이 억울하게 사고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운이 작용하는 경우가 엄청 많죠. 그러면 직업 만족도가 100점, 5점 만점에 몇 점이고 또 5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제 직업 만족도요? 네. 저야 행복한 사람이죠. 예, 어, 제가 하고 있는 이 전문 변호사라는 것은, 네. 가장 쉽게 얘기해서 설렁탕 전문은 설렁탕만 해야 돼요. 네. 거기다가 뭐 두루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하나만 잘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교통사고 하나만 하잖아요. 네. 하나만 하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또 이 데이터가 한쪽으로 되니까, 또 저 손님들의 취향, 이게 설렁탕도 하다 보면 손님들의 취향에 맞춰서 이런 손님도 있고 저런 손님도 있구나. 그럼 가장 일반적인 설렁탕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게 맛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많은 사건을 하다가 이제 그 일반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 특수한 사정이 나면 거기에 맞춰서 설렁탕 드시는 분이 저는 소금 빼주세요, 뭐 얘기한다든가, 전 다대기 빼주세요, 뭐 설렁탕에 참 다대기 안 들어가는구나. 설렁탕 들어갈 때도 있겠죠. 그래서 손님 취향이 맞는 그때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다 유형이 비슷해요. 근데 가끔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별도로 이제 연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교통사고 한 분야만 30년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만 했으니까 그게 전문은 맞죠.
음. 전문인데 그거 하나만 하는데 맛있는 집도 있고 맛없는 집도 있어요. 네. 제가 하는 이 한문철 TV와 스스로닷컴이 맛집인지 아닌지는 우리 독자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고요. 음.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서의 한문철, 네. 또 사람으로서의 한문철은 어떤 사람인가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한문철은 아주 냉철하고요. 네. 네, 그리고 저랑 친한 사람이 저한테 질문했다 해서 그 사람 편 들어주지 않고요. 네. 객관적으로 몇 대 몇을 판단해 줍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아쉬운데 이거는 앞으로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요. 인간 한문철은 좀 뭐라 그럴까요? 따뜻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진짜 따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문철의 꿈은 뭔가요? 어, 이제 일을 그만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어, 예, 많이 했잖아요. 네. 앞으로 지금 현재 18,000개 좀 넘는 유튜브에 올려진 영상들이 있는데요. 네. 이걸 앞으로 한 3만 개까지는 제 건강하게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모르죠. 또 건강이 또 허락된다면 한 5만 개까지 하고 싶은데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교통사고 영상이 안 올라온다. 네. 그럼 저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런 날이 빨리 와서 저 좀 쉬고 좀 여행도 다니고 네. 그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오늘 하루도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뭘까요? 어떤 분들은 뭐 돈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건강입니다. 근데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게 안전하지 못해서 건강을 잃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사고죠. 그 사고 중에서 교통사고는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거나 또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내 몸도 다치고 마음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시고요. 그리고 사고를 예방하셔서 안전하고 항상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